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지난 15일 부산 부전역 앞에서 첫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부산항 해상교통관제센터를 시작으로 부산과 대구, 대전, 서울에서 유세를 펼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일일이 주먹 악수를 나누고 유세 단상에 올라서서는 두 팔을 번쩍 들어올려 승리를 다짐합니다. 이 후보는 유세 연설을 통해 유능한 경제 대통령으로 국민의 삶을 확실히 바꾸고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는 총사령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부산, 대구 유세를 마친 이 후보는 경부선을 타고 대전을 거쳐 저녁에는 대선의 최대 승부처인 서울, 호남선과 경부선이 집결하는 강남 고속터미널 유세로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14일에는 국립현충원에서 참배하고 명동에서 통합 대통령을 선언한 바 있었죠. 이외에도 충청과 대구 등 지역 공약을 발표하고 한국노총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국민 통합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부산에 참 자주 가신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지난 15일 처음으로 공식적인 선거운동 시작했을 때 부산을 찾아서 대구, 대전, 서울 이런 흐름으로 움직이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였습니까? 통합정부론, 유능한 경제 대통령 이것이 약간 네. 키워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부산항이 지니고 있는 상징적 의미, 네. 수출 국가로서의 어떤 상징성도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라는 측면도 있고 네. PK는 상당히 여전히 말하자면 문재인 지지자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부산, 경남, 부울경 자체가 유동적인 이번 대선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지점이 있다. 또 방향도 이제 어쨌든 윤석열 후보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우리 이재명 후보는 부산에서 서울로라고 그렇죠. 하는 네. 부분도 아마 이제 마지막 날 어떤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숨이 일관적일 것인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어떤 기초를 튼실하게 가서 최종적으로 수도권에서 이기겠다. 그런 것에 대한 시그널로 보입니다. 네, 어떻게 보셨어요? 부산에서 출발한 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윤석열 후보는 서울 광화문에서 시작해서 네네. 부산까지 갔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경부축이라는 것은 가장 오래 전부터 그 국토의 대동맥을 형성하고 그렇죠. 있고 네네. 또 인구도 가장 많은 그런 지금 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서울로 또는 서울에서 부산으로 첫날 선거운동 시작하는 건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것이 무슨 국민 통합하고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좀 의문이에요. 거기는 의문이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분이 통합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부산에 시작하면 통합인가요? 네. 그래서 감동적이지 않았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냥 퍼오들려고 시작한 거죠. 이재명 후보가 구체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진영을 가리지 않고 국민의 도움이 되는 것이면 무엇이든 하겠다. 그러니까 누구와도 정책적으로 연대할 수 있다. 지금 무슨 이념이 무슨 네. 의미가 있느냐 굉장히 세게 발언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찌 보면 흥모백묘론 네네. 같은 것이고 본인이 실제로는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이렇게 아주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생에 도움이 된다면 이념적으로 재단하지 않고 수용하겠다. 사실 그게 통합일 수 있고요. 네. 또 혹은 그게 어찌 보면 안철수 후보만 모르는 중도의 실질적인 뜻입니다. 좌에 있든 우에 있든 실제 답은 좌에도 있을 수도 있고 우에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도라는 얘기가 나온 거지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하다가 중도의 뜻이 아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위기고 민생들도 어려운데 우리 편이냐 아니냐를 갖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국민을 더 힘들게 한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떤 이념 논쟁에 빠지지 않고 실용주의적이고 경제 중심 또 민생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네. 그것을 실제 보여주듯이 지난 14일에 현충원을 가서 이제 참배를 했는데 지난 2017년 대선까지만 해도 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입장이었는데 이번에는 다 찾아가서 참배를 하고 심지어 박정희 전 대통령 추모비 문구를 읽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비판을 해서 죄송한데 5년 전에 그 썩난 얼굴로 측근들 뒤에 병풍 세우고 현충원에서 표독스럽게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분들은 내가 묘소에 참배하지 않겠다라고 하던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게 뭐 5년이 지났다고 세월이 지나 보니 다르다. 아마 이분이 그 만에 하나 대통령이 되면 5일만 지나면 다른 이야기 또 할 거예요. 그리고 집안 내에서도 그 제대로 화합하지 않는 분이 무슨 진영을 이야기합니까? 그리고 국민 통합이라고 국민 화합이라고 자꾸 이야기하려면 그때는 잘못했던 것 같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최소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뭐 한 5년 지나 보니까 이제는 뭐 박정희 대통령 묘소도 가고 이승만 대통령 묘소도 참배하겠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될까요? 늘 표만 있으면 표변에서 말 바꾸는 분이 또 저기까지 이용해 먹으려고 한다. 그런 생각밖에 더 들까요? 저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입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해놓고 현 정부를 적폐 정부로, 부패한 정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것은 뭐가 다릅니까? 아니 1년 전에 자기가 몸담았던 조직, 그거 바로 며칠 전만 하더라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생각이 같다니까요. 같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 돌아서서 성역 없이 수사라 했잖아요. 성역 없이 수사해야 되고 자기는 수사에 개입하지 않을 거고. 적폐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럼 문재인 자기 대통령이 스스로의 이중 배반이지, 이율 배반이지. 문재인 대통령이 그래 지은 죄가 많은 모양이죠. 네, 지금 거기까지 가면 이제 적폐청산 네. 논쟁으로 넘어가니까 여기서 일단 정리를 하고요. 오늘 좀 정책 위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8일이었습니다. 한국노총이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를 했죠. 그리고 10일에는 이재명 후보와 12대 과제 이행을 위해서 정책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한노총이 지금 한 140만 명 조합원이 있죠. 이게 공개 지지. 정치인으로서는 굉장히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동안에 이제 정책 연대를 많이 해왔고요. 네. 또 한국노총은 역사적으로 보면 저희 민주당에도 정치인을 배출했고, 경우에 따라서는 양당 모두와 연관을 지어왔다라고 측면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한국노총이 이제 일관되게 정책 연대를 할 수 있는 정당 또 후보를 이재명 후보로 선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고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이제 민주노총 같은 경우는 강성 노조이지만 이제는 어떤 기득권 노조 같은 이미지들이 훨씬 젊은이들에게 네, 더 네. 많은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국노총의 선택이 또 눈여겨볼 만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그럼 한국노총이 정책협약을 민주당과 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뼈아프게 생각을 하죠. 그동안 사실 한국노총과 많은 네. 그 정책적인 교류도 했고, 그런 의미에서는 민주당에게 뺏긴 데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아쉽다. 네. 그러나 앞으로도 한국노총이 저희들과 계속 같이 갈 수 있도록 더 많이 또 그 소통하고 의견을 나눠야 되고요. 아마 조금 지나면 민주당에게 또 쏘갔다. 민주당은 역시 못 믿을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시 돌아올 것이다. 또 지난 12일에는 스윙보터라고 보통 불리는 충청권을 이재명 후보가 방문했습니다. 민생 탐방의 마지막 일정으로 충청권 민심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청주 성안길에서 유권자들과 만난 이 후보는 분열의 정치가 아니라 미래를 위한 통합과 화합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 후보는 충북과 대전, 세종, 충남을 돌며 지역별 대표 공약도 발표했습니다. 충북에선 먼저 청주 도심을 통과하는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과 청주국제공항 인프라 확충 등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을 약속했습니다. 세종,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공약을 했는데 이쪽 행보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지금 사실은 충청도가 정치인들과 가장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곳인데 네. 어떻습니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한국 정치에서 제주도와 충청, 네. 중원을 누가 차지하느냐가 결판을 낸다.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정당과 정파를 초월해서 이렇게 선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는 이유 중인데, 어쨌든 또 하나는 어떤 윤석열 후보의 말하는 본진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박빙으로 그 지역을 견제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어쨌든 대전은 과학기술 도시이기도 하고 또 세종도 말하자면 행정 수도로서의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하나하나 어떤 뭐 그 충청도민들, 대전 시민들에게 의미 있는 행보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번 선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충청권 행보. 지금은요, 충청권의 인구가 호남권보다 인구가 많아졌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숫자는 호남이 더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충청권에서 늘 정치적인 역할이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충청도가 역할을 하고 싶다 또는 해야 한다라는 강렬한 충청대망론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청대망론의 상징으로서 윤석열을 받아들일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이제 가셔서 충청인들을 접할 때는 좀 더 진솔하고 진실해야 되거든요. 그저 가서 뭐 지역에서 하나만한 지역 공약 몇 개 하고 악수 몇 번 하고 돌아온다고 마음을 얻기는 어려울 거예요. 충청도에서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의 추이도 이렇게 보면 윤석열 후보가 훨씬 유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이런 적이 없었어요. 충청인들의 내면에 흐르는 충청대망론이 직접 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뭐 팔이 안으로 굽는다, 또 고향 사람인데 이제 그런 부분 또 전체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희구가 높은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도 있을 수 있지만 네. 충청인들이 여러 가지 또 계산과 셈법에는 굉장히 밝은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과거처럼 뭐 우리 고향 사람이면 무조건 찍어주고 그런 것들은 아니다라는 측면이 있고 이제 그런 면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쏠려가지는 않을 것이다. 네. 그렇게 봅니다. 네, 충청 공약을 좀 더 알아보죠. 이재명 후보가 지난 12일이었습니다. 충남 7대 공약 그리고 충북 7대 공약을 함께 발표했는데요. 충남 의과대학 신설과 공공의료 강화, 뭐 수소에너지 핵심 거점 조성 이런 것들이 있어요. 해양관광벨트 구축 이것이 이제 충남 7대 공약이고 충북 7대 공약을 보면은 광역철도망, 청주공항 인프라 확충, 뭐 바이오 이런 쪽 있고요. 그동안에 이제 자기 지역 내에서의 클러스터라 할까요? 네. 그런 걸 중심으로 충북은 어떤 고성단지를 중심으로 또 청주공항을 중심으로 한 거점의 형성이 있는 거고요. 충남은 여전히 이제 숙제가 사실은 해양을 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동안에 좀 뭐 정책적으로 깊이 들여다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놓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공약들이 좀 구분되는 것 같아요. 그 지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경중을 좀 잘 따져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언론에서 여야 후보 간의 공약들이 너무 비슷비슷하고 어디서 많이 본 듯하고 헷갈린다. 이게 누구의 공약인지. 충남, 충북 공약은 어떻게 많이 비슷합니까? 평가 부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충남도, 충북도, 뭐 대전시 이런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그 수건 사업 내지는 그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던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대선 공약으로 올려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추진해 오던 그런 사업을 내가 대통령 되면 이 지역에서 관심 있는 사업을 구체화해 주겠다. 뭐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누가 먼저 이야기했다고 특화 공약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그중에서 이제 제가 이번에 보니까 네. 충남에 의과대학 신설해 주겠다. 이런 공약은 굉장히 좀 그 예민하기도 하고 지금 학제나 이런 쪽으로 생각했을 때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공약은 사실은 조금 좀 더 제가 신중해야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일까. 서남대 의대 그 문제 가지고 아직도 해결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청주교도소 이전 문제는 시가지 내에 있는 교도소를 외곽으로 이전한다든지 또는 이 재소자 숫자가 늘어나서 네네. 교도소를 확장하려고 하면 기존 지역에서 할 수 없어서 이전하거나 네네.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제 지역구였던 경북 청송에는 네. 80만 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에 교도소가 4개 들어와 있는데 아직도 한 10개 더 지을 수 있거든요. 이전할 분들은 그냥 전부 청송으로 오시면 부지도 제공하고 이참에.
예, 이참에 기왕에 오실 김에 네. 그 청송의 교도관 인구도 좀 늘리고 뭐 그래서 청송 군수가 유치 운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가능하면 좀 전부 청송으로 와주시길. 이미 땅은 마련돼 있다. 땅도 마련되어 있고 네. 또 뭐 공기 좋고 물 맑고 좋습니다. 갑자기 이재명 후보 공약 얘기하다가 그 이재명 김지현 후보가 청주교도소를 그냥 이전하지 네. 말고 청송으로 이전하겠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13일 이재명 후보가 제주도를 방문했는데 4.3 평화공원 참배 이후에 9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제주도 공약 가운데 기본소득과 그 주민 참여형 재생 에너지 사업을 결합한 좀 어렵습니다. 제주형 기본소득 시범 도입 이것을 제안했어요.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기본적으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입니다. 네. 근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 제도 자체가 완결한 지방자치, 즉 어떤 세목과 어떤 세금을 거는 데서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지방자치단체에 있지 않습니다. 네. 규제 자유를 뛰어넘어서 세금에 대한 어떤 권한이 전혀 지방자치가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이재명식으로 풀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원순환형 특별자치도의 개념들을 기본소득과 결합한 형태로 주민참여 예산제도를 강화시켜서 결과 주민 스스로가 예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스스로 자족해 갈 것인가라고 네. 하는 것을 먼저 출발하고 네. 우선 제주도를 시범사업화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그런 같습니다. 뜻이군요. 예. 네. 사실 이제 후보 등록할 때 소위 말하는 10대 공약을 뭘로 이제 정리할까 사실은 많은 분들이 10대 공약이 무엇일까 궁금해 하셨는데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10대 공약 일부를 수정해서 지난 14일에 발표를 했습니다. 물론 당연히 그동안 얘기했던 기본 시리즈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권 보장, 코로나 극복에 가장 먼저 있었고요. 그리고 돌봄 국가 책임제 등 재원이 필요한 정책 등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 10대 공약 대충 이제 뭐 훑어보셨을 것 같은데 평가를 해주시면? 뭐 여야 할 것 없이 이제 10대 공약 하면 이제 우리나라에 필요한 모든 영역들을 다 포괄하고 있고 국방부터 문화, 복지, 뭐 교육, 주택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네, 망라돼 있어요. 어쨌든 이 시점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가 여기에 담겨 있다고 봐야 됩니다. 이 시점에서 사실은 양극화가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무리를 해서라도 양극화를 막기 위한 과감한 어떤 보완이라든지 지원이라든지 네.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아마 이재명 후보 쪽이고 이제 그런 만큼 또 재원 마련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뭐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한 문제라든지 관료들의 이야기만 들어가지고는 이번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국가의 양극단화가 더 구조화되고 더 고질화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이 뭐 포퓰리즘이니 매표형이라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전 국가의 경제적 통합, 네. 양극화를 축소해가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뭐 대부분은 사실 그 기본적으로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발표해 오던 공약 또는 네. 뭐 민주당이 진행해 오던 그런 정책적 방향 그것을 망라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다만 이제 기본 시리즈 이른바 뭐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해가지고 쭉 네. 있는데 결국 재원 마련에 그 벽에 부딪히니까 그것을 해결이 잘 안 돼서 사실 그동안 내세우지를 못했거든요. 기본소득이라 해서 전 국민에게 연간 100만 원씩 준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8만 원 수준인데 그게 뭐 과연 기본소득이라고 할 수 있느냐. 그 예산을 50조를 그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보유세를 때리겠다. 그것이 기본 방침이었거든요. 근데 국토보유세라는 걸 누구한테 어떻게 매길 거냐 하는 데 대해서는 말을 하지를 못해요.
안 되는 내용을 공약의 제일 앞자리에 내세운 것 같다. 네.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공약의 기본 취지가 네. 그만큼 그동안 뭐 기본 시리즈 가지고 주장을 하다가 이렇게 꼬리를 슬며시 내리는가, 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네, 김재현 최고위원의 시간입니다. 지금 쭉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 10대 공약부터 해서 제주 공약, 충청 공약 등등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어렵겠지만 베스트 하나라고 봐주시고요. 월스트 하나를 뽑아주시죠. 여러 가지 네. 내용을 보면서 역시 그 가장 베스트는 공약집에서 아예 탈모약 공약을 뺀 것, 그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생각해요. 이걸 가지고 표장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무리 해봐도 이게 안 되겠다 싶으니까 슬며시 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나마 양심은 좀 있는 분이죠. 그렇잖아요. 네. 네. 그리고 월스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본 시리즈를 결국에는 공약에 넣었는데 이 기본소득, 기본주택 뭐 이게 현실성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재명식으로 이 기본소득을 주려면 네. 전 국민들에게 막대한 세금을 때려야 되거든요. 그것이 과연 제대로 된 공약일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 월스트는 기본 시리즈 공약을 유지한 것.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역 행보 그리고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빅데이터 알아보죠. 빅데이터로 여론을 읽어봅니다. 더불어민주당을 주제어로 빅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12개 채널 20만 개 이상의 사이트에서 집계한 더불어민주당의 총 정보량은 약 19만 5천 건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연관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단어들을 살펴봅니다. 1위는 적폐수사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집권하면 전 정권의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이다 라고 밝히면서 정치권이 뜨거웠습니다. 윤 후보는 또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많은 범죄를 저질렀고 거기에 상한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면서 적폐 수사가 급상승 연관어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청와대, 3위는 보복입니다. 그동안 정치적 발언을 삼갔던 청와대도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민주당은 윤 후보가 정치 보복을 공언했다며 연일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4위는 행정 수도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 담긴 행정 수도 세종시를 완성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 수도를 담은 개헌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행정 수도가 급상승 연관어 순위에 올랐습니다. 5위는 간담회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자영업자, 소상공인 단체들과 긴급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고 부스터샷 접종자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시장 상권 활성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인물 연관어 중에서 지난주 급상승한 이름을 살펴봅니다. 1위는 이낙연 전 대표입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선대위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이낙연계 의원들도 똘똘 뭉쳐 이재명의 진정성을 알리자며 친문 등 지지층 결집을 위해 나서고 있습니다. 2위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입니다. 자신의 출판 기념회에서 누가 당선되더라도 나라의 앞날이 암울하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6일에는 이재명 후보와 비공개로 만나기도 하면서 급상승 인물로 집계됐습니다. 3위는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입니다. 우 본부장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정치보복 발언을 기점으로 하락세에 있던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로 반전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4위는 김부겸 국무총리입니다. 김 총리는 윤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라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아무리 점잖은 분도 면전에서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 참기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반문했습니다. 5위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입니다. 중도 확장에 나선 이재명 후보가
정치권의 책사로 불리는 윤 전 장관을 만났습니다. 이 후보는 집권할 경우 윤 전 장관에게 뉴노멀 시대 준비위원회 초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한 주 더불어민주당 대선 관련 이슈를 빅데이터를 통해 확인해봤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요. 1박 2일간 전국 순회 유세를 진행했습니다. 국립현충원 참배로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한 윤석열 대선 후보는 출정식에서 위대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정권교체를 하겠다며 대선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윤 후보는 대전에서는 중원 신산업벨트 구축을, 대구에선 스마트 기술산업 단지 조성을, 부산에선 가덕 신공항 조기 건설 등 각 지역 맞춤 공약을 제시하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또 지난 12일에는 열정 열차로 호남 지역 순회에 나섰고요. 20대 대통령 후보 공식 등록과 함께 10대 공약 제출, 사법정책 공약,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보호 공약,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함께 발표했습니다. 먼저 앞에서 이제 이재명 후보의 첫날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니 윤석열 후보의 첫날도 함께 얘기를 해보죠. 완전히 반대요. 지도를 봤더니 정확하게 반대로 가셨더라고요. 서울에서 시작해서 대전, 대구, 부산, 이른바 경부선 하행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였습니까? 일정이나 내용이나 등등 총평. 그러니까 이제 네. 첫 시작을 광화문 청계광장에서 청계광장. 시작을 했어요. 네. 사실 이제 광화문은 우리나라 근대사에 가장 상징적인 곳이죠. 조선 개국 이후에 정치 중심이자 우리 대한민국 중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중심에서 시작해서 또 부산까지 쭉 가면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는 반대되게 네. 그런 방향으로 유세 첫날을 보냈는데요. 이것은 윤석열 후보가 이제 대한민국 전체를 꿰뚫어 가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골고루 확산시켜 나가겠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였다고 봅니다. 이재명 후보는 원래 변방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아마 심리적으로 또는 본능적으로 먼저 저 변방에서 시작해야 되는 네. 분이고 윤석열은 원래 중심에서 시작한 분이에요. 그래서 네. 이게 제가 이렇게 그날도 보면서 저기서도 스타일이 나타나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졌죠. 부산 분들 화내시는 거 아닐까 모르겠네요. 아니 부산이 변방이라는 것이 아니고 네. 서울 경부축 전체를 보고 이야기죠. 후보들 보면 일정 겹치는 것도 싫어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약간 서로 그런 게 암묵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지도가 완전히 반대 방향이어서 두 분이 양측에서 만나서 논의한다 이런 생각이 근데 들 정도로. 저 비슷한 시기에 네. 비슷한 시간대에 이제 윤석열 후보는 동대구역 광장에서 유세를 하고 이재명 후보는 시내 중심가인 동성로에서 유세를 했어요. 네네. 그래서 대구가 그냥 시끌벅적했죠. 네. 근데 사실 이동하기 좋고 한 곳은 또 동대구역 광장을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 네. 동성로는 또 유동인구가 많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것보다는 유동인구가 많은 쪽을 택한 것 같고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네. 부딪히지 않고 네네네. 그런 것으로 보여요. 경부선 하행 유세 윤석열 후보의 첫날 어떻게 평가를 하셨습니까? 예, 첫날이라서 마지막 날보다는 크게 의미 부여를 어디서 했느냐 그런 것들은 그렇죠.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마지막에 어디서 했느냐 이제 지켜보면 알 텐데요. 네. 이제 제가 느끼는 지점은 여전히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에서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는 부울경에서 이기지 못하면 못 이긴다. 그런 것이 담겨져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두 분 다양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10일에 열정 열차 호남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전주, 남원, 순천, 여수 차례로 방문했고요. 이 호남의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고흥 우주항공 클러스터 구축, 새만금 메가시티 통합 조성, 다양한 공약들을 내놨는데 김전 최고위원 호남 지역 공약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였습니까? 이 호남 지역 공약도 사실은 저 호남에서 지금까지 계속 추진하고 예산이라든가 또는 경제성 평가라든가 난관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던 사업들 네. 그런 사업들을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시원하게 해결해 주겠다 그런 정도의 공약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 재정의 어떤 여력이 없다든가 또는 뭐 말씀드린 대로 법률 또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추진이 못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대통령 공약에 넣어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아마 이재명 후보의 호남 공약도 보면 거의 비슷한 내용이 들어있을 거예요. 네, 전남 8대 공약 보니까 전남 친환경 재생에너지 산업벨트 조성, 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공우주 항공산업 클러스터 이런 부분들이 있고, 전북 8대 공약을 보면은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 그리고 지리산과 무진장, 그러니까 무주 진안 장수죠. 동북권 관광벨트 구축 다양하게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내놨어요. 윤석열 후보의 이 공약들은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다 지역의 수원 사업인데 새만금을 다 막으려면요. 네. 지리산을 다 깎아서 다 집어넣어도 새만금은 못 막습니다. 네. 지금 현재 새만금 메가시티 조성이라고 하는 것이 네. 지금 저 공약에다가 고춧가루를 확 뿌리는. 근데 그것은 솔직히 얘기하면은 가령 뭐 지금 군산공항이 있는데 새만금 국제공항 인구도 충청권이 더 많은데 네. 국제공항을 짓는다? 이게 어떤 의미일 수 있을지 하나하나 뜯어보면 네. 이게 숙성되어 있지 못하다. 네. 윤석열 후보가 새만금을 제대로 들여다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전북의 희망이지만 이것이 뭐 새만금을 메가시티를 만든다? 나는 그거는 조금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고 있지 않느냐. 넘어섰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리고 지금 금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금융이 이루어집니까? 서울의 여의도 정권가 혹은 부산의 뭐 그래서 예탁 결제원이 그게 다 있는 데서 뭘 가지고 금융도시를 만드냐고. 새로운 재생에너지라든지 새로운 뭐 어떤 미래 먹거리 그런 어떤 개발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네, 우리 물을 벌컥벌컥 드신 김지현 최고 뭔가 반론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제 새만금 사업은 네. 사실 김대중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해 와서 역대 정치인들이 특히 전라북도 지역의 표심 공약에 네. 노력을 해올 때 항상 새만금 사업을 이야기를 했거든요. 진행이 너무나 많이 되었고 그 사업을 통해서 당초에 진행하려던 새만금 사업의 본질도 거의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는 것. 새만금 사업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그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 효과 또는 네. 지역 개발의 효과를 조금이라도 달성해 가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10대 공약 지난 13일 윤석열 후보가 후보 공식 등록을 마치고 국민의힘 10대 공약을 제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코로나가 제일 앞에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과 코로나 플랜 구성, 포스트 코로나 플랜 구성, 그리고 일자리, 원천기술, 선구 국가 육성 등등 있는데 이 10대 공약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정치적으로는 네. 제가 보기에 대통령실을 개혁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요.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더 심하게 아예 청와대 정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청와대에서 다 결정하고 부처에서는 집행기관처럼 전락해버리고 이런 것이 이제 결국은 현장 대응 능력을 떨어뜨리고 부처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려고 해도 청와대에서 정치적 결정으로 모든 것을 다 간다는 것인데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이 되면 첫날부터 정부 광화문 청사에서 집무하겠다, 청와대에서 나오겠다는 것이거든요. 청와대에서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결심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뭐냐면 당장 경호 문제가 있는데요. 청와대의 그 경호가 지금처럼 그 경호 수칙을 그대로 두고 정부 광화문 청사로 온다면 그 일대 전체에 다른 빌딩들을 전부 막아야 되는 정도의 큰 문제가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경호 수칙을 네. 전부 다 개정하고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딴 거는 둘째치고 집무실 광화문 청사로 옮기고 집도 관저도 다른 곳에 마련하겠다는 생각을 절대 변경하지 말고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경호원 숫자도 10분의 1 정도로 줄이고 늘 국민들과 함께 네. 다니면서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그 약속만 지킨다 해도 우리나라 정치가 다 바뀔 것 같아요. 사실 문재인 대통령도 광화문 시대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도 사실 많은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계속 안 되는 걸까요?
이제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경호 방어. 근데 이제 광화문의 청사가 드론 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외부의 공격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경호실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렇죠. 그 건물 또 자체가 출퇴근을 워낙- 하신다 그러면 주변에 이제 불가피하게 차량의 이동을 막아야 되는 네. 이제 그런 것이고 구도심이 굉장히 더 교통난이 가중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생각이 바뀌어서 못했다기보다는 뭐 서울 시민의 피해라든지 또 경호의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들었기 때문에 포기를 했다 그렇게 볼 수 있거든요. 어쨌든 윤 후보가 그렇게 한다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시대 정신은 그렇다라고 하지만 어떻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가 시민들도 감당해야 될 지점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런 점들은 뭐 또 여러 가지 또 수정적인 사항이 나올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 14일 윤석열 후보가 사법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안을 제시했는데 굉장히 논란이 많고 특히 여당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강화를 위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의 독자적 예산 편성권 확보를 공약했습니다. 현재 공수처가 독점하고 있는 고위공직자 수사도 검경에 분배하는 한편 공수처의 여러 문제가 지속될 경우 전면 폐지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 그리고 지금의 공수처가 좀 우월적인 수사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뭐 경찰과 검찰이 공이 갖게 하거나 아니면 최악의 경우 공수처를 없애겠다. 여기까지 나가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먼저 그 취지를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고 김영주 의원의 얘기를 드릴게요. 네.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것은 네. 쉽게 말해서 법무장관은 일반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지휘권이 있어요. 예컨대 뭐 부패 사건을 수사를 좀 강화해라. 이런 수사지휘를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에게 서면으로 어떤 지시를 내릴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법무장관은 정치적으로 임명한 정치인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장관이죠. 그래서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장관이 수사에 개입을 하면 공정하고 법과 정의에 맞는 수사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총장에게만 지휘를 하고 검찰총장이 그에 대해서 지휘에 복종을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책임을 지라는 의미로 구체적인 사건을 개개 검사에게는 수사 유지를 못하게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 정부 수립 이후에 거의 사용되지 않았던 검찰청법상의 규정이었는데 이번 그 정권에 들어와서는 수사지휘가 사실 추미애 장관이 2번 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여러 건을 전부 수사지휘를 했고 인사권을 마음대로 행사를 하고 하는 식으로 정치권에서 수사 개입이 극에 달했거든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자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주된 창구였던 민정수석실도 없애겠다. 그리고 그 장관이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인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대통령이 되었을 때 수사에 개입할 아무런 이제 통로가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수사는 그 수사기관인 검사들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독자성을 보장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하게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장치인데 갑자기 민주당 내지 이재명 후보가 이것이 무슨 도리어 수사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지라는 식으로 왜곡해서 달려드는 데 대해서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어요. 검사들이 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고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주겠다는데 왜 이렇게 달려들어서 반대를 하는 것인지 계속 검사들 목을 쥐고 흔들어서 정치권이 마음대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 줘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처사에 대해서 심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민주당은 검찰 공화국, 뭐 검찰 독재 공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비판이 굉장히 날선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검찰의 중립도 중요합니다마는 국가의 기구인 만큼 국민들이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네. 최후의 보루라고 하는 측면들이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어떤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의 어떤 상징적 의미, 상징적 정신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누구도 무소불위의 어떤 일방적인 권력이 돼서는 안 되겠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으면 그게 중립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상호 견제의 원리가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따라서 그것을 없애버리는 것이 과연 전체적으로 작동 원리, 전체적인 우리 민주사회의 상호 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맞는가 하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다라는 거고요. 부당한 검찰총장에 대한 개입 같은 경우는 서로 가처분 신청도 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구제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이 민주주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죠. 뭐 문제가 생기면 다 없애버리는 것,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다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검찰권이 무소불위고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법무장관이 수사지휘를 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공정한 수사에 정치권이 개입한 것뿐이고 검사의 모든 수사 행위에는요 법원이 통제를 하거든요. 이 정치인들이 다시 정치적 목적으로 통제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그걸 마치 검찰공화국 만든다 이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아요. 네. 사법개혁 공약에 대해서 두 분의 완전히 다른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중소기업 정책 비전을 얘기해보죠. 윤석열 후보가 668만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정책 비전을 발표를 했는데요. 주 52시간제의 탄력적 운영. 이 내용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인 주 52시간 근무제를 겨냥해서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해석이 있는데 먼저 김영주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충분히 윤석열 후보가 어떤 의미로 이 얘기를 한 건 알겠어요. 네.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정말 그 주어진 시간 내에 몰아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좀 유연하게 하자. 네. 바람직한 방향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네. 노동의 문화 또 서로 상호 어떤 노사 합의라고 하는 정신에서 어떻게 이걸 담아낼 수 있을지 이제 그런 측면은 좀 한번 곱씹어 봐야 될 부분이고 네. 저는 뭐 또 다른 차원에서 본다라면 법제화하는 노력들 뭐 또 노사 합의 이런 것들이 또 치열하게 있어져야만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네.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이 법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다면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이제 탄력 근로제를 조금 더 확대하고 지금 어차피 주 52시간제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이미 법제화되어 있고 노동자의 권리로 이미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뭐 주 52시간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두자고 하는 것만큼 네. 탄력 근로제를 조금 더 폭넓게 허용하고 근로자 측과 또 기업인 사이에 이 상생을 도모하는 방식으로 대타협을 통해서 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지 이것을 법적인 제도를 완전히 해체하겠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죠. 현재 주 52시간제 때문에 벌어지고 있는 산업 현장의 많은 문제점을 해결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반드시 꼭 불리한 주장이다라고는 보지 않습니다. 지난 14일이었습니다. 자본시장 육성과 투자자 보호 공약도 함께 윤석열 후보가 발표했습니다. 주식 공매도 감시 전담기구 설치, 불법 공매도 적발 시에 주가 조작 준하는 형사처벌 등 강력한 내용들 담고 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것은 뭐 전반적으로 윤석열 부부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주요한 그런 정책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특수부 검사들이 주로 하는 게 주가 조작 사건 뭐 이런 부분이고 뭐 부인도 일가견을 갖고 계시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뭐 그런 것에 대한 폐해를 누구보다 잘 아시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공약이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매도의 문제는 사실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의 가장 큰 골칫거리예요. 지금도 삼성전자 주식의 하락에 베팅을 해서 들어놓은 외국 대자본들이 많거든요. 네. 하락을 부추기기 위해서 각종 악평을 하고 심지어는 투자회사들의 보고서까지 내서 네. 주가를 떨어뜨리고는 팔고 도망가 버리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른바 손절을 하고 나왔는데 알고 보니까 작전 세력
그 공매도를 친 외국계 대자본들의 그 장난이었다. 이런 피해가 많고 또 우리나라 주식 중에서 굉장히 좀 기업의 경쟁력도 있고 수익성도 좋은 그 종목들이 주가가 오르지 않는 많은 경우가 이 외국계 공매도 때문이다라는 피해의식도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공매도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해요. 다만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를 금지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가 지난 그 코로나19 사태를 거치면서 공매도를 가장 오랫동안 네. 금지했던 나라거든요. 그만큼 이게 공매도를 금지한다든가 공매도를 불법화하면 마치 자본시장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이 더 큰 우리나라의 피해로 오기 때문에 네. 공매도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공매도를 적절하게 적발하고 통제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죠. 이것은 주가 조작과 관계없이 네네. 상시적으로 이 자본시장이 잘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이재명 후보는 여기에 이 내용 자체는 잘 모를 거라고 봐요. 네, 이번에는 김영주 의원 차례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윤석열 후보의 공약들, 10대 공약부터 지역 공약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베스트와 워스트 공약을 하나씩 꼽아주시면 어떻습니까? 네, 저는 베스트 공약을 검찰 예산 편성권을 네. 베스트로 하고 워스트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똑같은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인데 검찰 예산 편성권에 대해서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것은 네.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이 국회에 불출석하는 일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예산 부처에서 네네, 그러네요. 검찰총장을 불러내서 충분히 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완벽하게 주는 공약입니다. 과거에는 극히 이 검찰총장은 뭐 못 나온다, 안 나온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굉장히 좋은 공약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워스트 공약은 어떤 수사지휘권 폐인은 아까 제가 큰 틀에서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는 제가 아는 한 서로 상호 견제다. 결과적으로는 상징적으로라도 수사지휘권을 주는 이유가 있다. 그 오남용 때문에 다 하나하나를 다 없애버리기 시작하면 그건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전체적인 민주주의의 가치와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공약이다. 그렇게 봅니다. 네. 베스트, 워스트 하나씩 들어봤습니다. 네, 한 주간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 정책, 특히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면서 다양한 동선까지 알아봤는데요. 사이다 한 줄 평을 들어야 되겠죠. 김재현 최고위원님, 오늘 사이다 한 줄 평 전해주시죠. 언론사의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윤석열 1등, 이재명 2등, 안철수 3등으로 굳어져 가고 있거든요. 역대 대선에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었을 때의 여론조사 순위가 바뀐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한 줄 평은 시작부터 대세는 윤석열, 순위는 정해졌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되시면 강화문으로 옮기고 뭐 또 줄 서서 커피 마시는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사진 한 장면이 앞으로 미래를 얘기한다고 봅니다. 열차의 좌석에 구두 신은 채 발 뻗는 그런 분들이 과연 줄 서서 커피 탈까요? 그런 의미에서 줄 서서 신발 구두 신고 의자 위에 발 뻗기 무엇을 의미하나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두 분의 사이다 한 줄 평 들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김영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정치톡톡 사이다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tay.